경제, 안보, 외교, 국민적 신뢰감이 과연 아직도 존재하는지 무조건 우리를 찍는 사람이 50%가 됐다면 여러분 지금 원내에 계셨겠죠. 이제부터 기자들이 들어서는 안 된 말은 하지 맙시다. 진보의 의제들을 보수적으로 재해석해서 강한 보수, 강한 외교, 과연 그들이 우리에게 올까? 정치의 운전대는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잡고 보조석에는 진보가 앉아있어서 정권도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보수가 보조석에서도 쫓겨나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희 의원님,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저는 2024년 이곳에서 선거하는 날 출구조사 발표를 6시에 딱 봤는데 민주당의 후보에게 제가 9.3%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선거기간 내내 여론조사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통계를 좀 알기 때문에 9.3% 진다고 하면 테레비 끄고 자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오차범위 3%이기 때문에. 근데 죽었다 살아나는 생각으로 599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죽고 사는 경계선을 그날 밤 3번, 4번 엎치락도치락 하면서 새벽 3시에 승리를 확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 딱 한 줄 요약하면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지는 것은 싫다. 선거는 지면 참 아프고 쓰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합당한 지 이제 다음 달이면 딱 2년이 되는데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했고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97년부터 저희가 15번의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7번 했고 총선을 8번 했습니다. 근데 저희의 승률이 50%가 무너졌습니다. 대선 7번, 총선 8번에서 15번의 선거에서 우리는 이제 7승 8패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총선, 대선, 웬만하면 보수정당이 승리하고 정말 우리가 못하고 진보정당에서 저좌익 좌파정당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잘하면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3-4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립니다. 자, 49대 41, 김문수 후보 그리고 저희 정당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40% 넘기는 것도 다행이다 라고 했던 선거였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서울 수도권 의원님들, 우리 원외위원장님들 통계를 좀 봤는데 대략 5에서 10%였습니다. 적지 않은 선거구는 5%만 더 우리가 갖고 오고 민주당이 잃으면 당선되었고 거의 90% 이상의 지역구에서 우리가 10%를 더 얻고 민주당이 10%를 덜 얻으면 무조건 이기는 지역구십니다. 자, 그러면 이 5에서 10%를 어떻게 이기는지가 제 관심입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거의 40년 만에 되찾아온 이 마포 감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 옆에 경의선 숲길에서 토요일 아침 2살, 3살 된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 하는 30대 부부에게 무지무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응원해 줄 때 제가 힘이 납니다. 40대 초 직장인이 힐끗 한마디 의원님 유튜브 잘 봤습니다. 응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성적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아마 이 발표를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님들 앞에서 하면 아마 나랑 너무 다른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지만 제가 있는 곳 제 마포갑이 보수와 진보의 38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우리가 지는 이유 4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 3가지 때문에 저희는 항상 집니다. 신뢰를 잃은 정당, 이상하게도 또 당연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저희 보수정당인 저희들에게 신뢰 그리고 특히 도덕적 가치 기준이 높으십니다. 민주당 후보가 사고를 치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보수정당인 저희가 도덕적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가차없는 평가를 내립니다. 2019년부터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 도덕적 또 소위 스캔들을 일으킨 분들, 의정활동 중이나 후보 선거 기간 중에 스캔들을 일으킨 분들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선된 분은 3%밖에 없습니다. 97%가 낙선하셨습니다. 그리고 득표율도 스캔들 없는 후보에 비해서 약 7%가 떨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보수 정당을 하겠다고 작심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뢰를, 국민 신뢰, 특히 도덕적 신뢰를 잃으면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는 계파 갈등입니다. 뭐 너무 잘 아시죠? 90년대에는 민주계와 민정계가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계파 갈등은 뭐였습니까? 친이계와 친박계였죠. 살벌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정치를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천 과정에서 이 사람 친이계야, 무조건, 친박계야, 무조건.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솔직히 얘기하면 친윤계, 비윤계 나눠서 대박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희 당은 지금 계파에 대한 극심한 조심스러움과 신중한 접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저 계파 갈등 반드시 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꽤 아픕니다. 손꼽는 개혁. 정치는 결과책입니다. 제가 2016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정치를 배울 때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 머릿속에 남는 한 줄 요약은 정치는 결국은 결과책입니다. 과정을 책임지는 공무원과 다르다. 정치는 네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저희 개혁은 많이 냈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총선 전에 저희가 20대 개혁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법안으로라도 발의 통과는 제끼고 발의락도 해본 개혁안은 20개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 보수정당이 무엇을 개혁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말로만 끝날 거 아니냐. 집권했을 때도, 다수당일 때도 저희는 개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능력 있는 정당으로서의 저희, 특히 경제는 보수정당이라고 했던 공식도 이제는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를 자주 들어오시고 이렇게 많이 오실 텐데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 근처에 전자 게시판을 보시면 각종 행사 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아픈 포스터 슬로건이 뭐냐면 경제는 민주당 이라는 슬로건입니다.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포스터가 1년 내내 붙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달에 2번씩 그 포스터를 붙여놓고, 왜냐면 포스터 게재 기간이 2주거든요. 끊임없이 100회 이상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 경제도 민주당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수정당 하면 생각하는 거, 경제, 안보, 외교, 이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이 과연 아직도 존재하는지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되고, 계파 갈등. 민주당은 무서울 정도로 군대 조직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정청래 당대표 시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삑소리 하나 나면 주말에 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되면 마치 없었던 일처럼 하나의 목소리가 돼서 저희를 공격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럼 민주당은 뭘 잘했길래 이기냐? 뭐 그것도 한번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최근부터 갖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생활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여러분 25만원 주겠다. 너무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 솔직히 선거로만 얘기하면 건전성이 과연 먹힐까요? 건전하게 살아라 라는 사람과 25만원을 주겠다는 사람, 솔직히 비밀 투표장에 들어가서 누굴 찍을지 여러분 너무 용맹하지 않습니까? 직관적인 공약. 두 번째는 플랫폼 동원 구조입니다. 저들은요, 메시지가 간결한데 그것을 재생산하는 완벽한 하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 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결정을 하면 2030 세대가 운영하는 플랫폼, 그리고 민주노총, 전교조로 상징되는 시민단체 조직들, 그리고 진보 유튜버들로 한 48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재확산을 합니다. 과정을 좀 분석해보면 주요 당직자들, 당대표, 원내대표, 지금은 대통령, 국무총리 메시지들이 나오면 약 500만 이상의 조회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48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좋았던 반격의 기회들에도 48시간 동안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5 부동산 정책,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공수가 바뀌었다면 민주당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10-15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어마어마한 공격들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10-15 거의 잊혀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어준의 유튜브 하나가 저희 보수 유튜브 10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지 생산 능력 그리고 플랫폼이 굉장히 약해지고 강한 조직력, 투표장까지 모시는 힘, 이게 저희가 아니고요, 민주당의 슬로건입니다. 투표장까지 끝까지 내려간다. 2%, 3%, 5%로 관람이 되는 이 선거판은 결국은 우리 지지자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투표장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거 다 해보셨겠지만 가장 억울한 게 뭡니까? 우리 찍을 사람인데 아픈 사람, 우리 찍을 사람인데 여행 간 사람, 우리 찍을 사람인데 깜빡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이 제일 아깝죠. 근데 민주당은 정말로 한 명 한 명까지 투표 날까지 자기 쪽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5시, 4시 반, 아니 6시 반에도 전화해서 투표하라고 독려할 수 있는 완벽한 모세혈관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대별로 발표하는 거 회복의 메시지 하나 내고 한 300명, 400명, 500명 있는 단톡방에 그냥 몇 개, 몇십 개 뿌리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 지역구의 일반 당원, 책임 당원 중에 투표한 사람, 안 한 사람 다 알고 계십니까? 책임 당원 중에 몇 % 투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투표율? 일반 당원 중에 투표율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알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반 당원 그리고 책임 당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 중에 몇 %가 투표를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소위 중도, 저쪽 사람 한 명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투표해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세부적인, 이런 집요한, 기관적인 이제 중앙에서 공중전으로 직관적인 메시지를 때려두고 언론, 진보 언론을 비롯해서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프레임을 만들고 확산하고 그리고 투표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강한 조직력으로 1명, 2명, 10명 정말 모조리 몽땅 다 투표장에서 투표시키게 만드는 팀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가 보수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이겨. 최소한 여기 모이신 분들의 지역구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의 운전대는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잡고 보조석에는 진보가 앉아 있어서 가끔 우리 보수가 한눈 팔거나 나태해지면 진보가 우리를 견제해서 꿀밤 한 대 때리고 가끔 정권도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운전대 바뀐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보수가 보조석에서도 쫓겨나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들이 이렇게 누적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승 8패니까 이긴 정도 7번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때 이겼는지 슬라이드 전습들 한번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똑같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당사였습니다. 다 아시죠? 왜 천막당사를 했는지. 이회창 후보가 그 차떼기 해서 엄청난 도덕성의 상실, 아까 얘기한 신뢰 자본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 비대위원장 그리고 지도부가 당사를 팔아 전액 국고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이 협판을 내리고 지금 그 더현대에 있는 그 땅, 거기는 그때 당시에 공터였다고 합니다. 거길로 거의 상여를 잇는 것처럼 입고 와서 거기서 천막당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거기서 버팁니다. 제가 이때 너무너무 궁금해서 사람들께 많이 여쭤봤습니다. 근데 어떤 언론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기자들도 다 천막당사에서 취재를 하는데 최고위원회, 비대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이 귀때기란 게 유행이었대요. 귀를 대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 우리
지방선거 총선에 관한 그 공천 관한 문제는 본청에 들어가서 합시다. 워낙 민감하니까. 그랬더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기자들이 들어서는 안 된 말은 하지 맙시다. 라는 게 기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정치력 아닙니까? 그 메시지. 이제부터 기자들이 들어서 안 될 말은 하지 맙시다. 라는 걸 뉴스로 일부러 내신 거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에 대한 겸손 자본을 여러분이 지역에서 획득하셔야 되고 그 겸손이 신뢰로 가고 그 신뢰가 지지로 갑니다. 요 3단계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선거의 후보든 총선에서의 후보든 대통령 후보든 저 사람 참 괜찮다. 어떻게 보면 괜찮음의 그 핵심은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을만하다. 그리고 선거에 나왔을 때 찍어줄만하다. 이 겸손, 신뢰, 그리고 지지, 이 겸손 자본을 한나라당의 겸손 자본을 쌓았고 결과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거에서 121석을 얻었습니다. 747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전 747 공약 다 웃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 자본과 정확하게 맞닿았습니다. 747, 7이 뭔지 아십니까? 7% 성장, 4는요 국민소득 4만 불, 7은 세계 7대 경제대국. 여기에 아주 중독성 강한 선거송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명박박박박.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다 지금 그래 그거 있었지 하실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747만 얘기했던 이명박박박 선거송에서 우리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큰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눌렀습니다. 가장 큰 표 차이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건 좀 쓴소리일 수 있습니다만 이슈에 있어서 정말로 집권을 하고 총선에 있어서 경합지역에서 이기려면 당 차원에서 저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구에서는 잃어버린 10%를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5%를 찾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민주화라는 정치 언어와 경제라는 걸 붙였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저분이 이기려고 작정을 했구나. 잃어버린 5% 반드시 찾아야 되는 10%를 얻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매일 내는 메시지를 보면 정말 거침없이 오른쪽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분리과세, 거침없이 오른쪽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왼쪽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진보 진영이 우리 보수 진영의 의제들을 갖고 막 자기 나름의 해석하는 그 용기에 우리를 좀 그 이상의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의제들을 보수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보수가 얘기할 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없다고 생각하면 이상 2030 표 이제 다 날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조건 검은 봉다리 만드는 롯데화학을 문 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법으로 기후위기 정책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무조건 돈 내서 퍼주고 일하사람 저 사람 다 돈 주는 게 아니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10%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10%입니다. 왜냐하면 껌껌이 선거마다 판단을 하고 후보별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강한 보수, 강한 외교, 보수적인 재정 건전성만 외쳐서 과연 그들이 우리에게 올까? 저는 진보 의제로 이제는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마지막 이 2020년, 22년 윤석열 대통령 선거 시간에 이 공정과 불공정의 프레임워크 그건 저는 정의론이 아니라 저는 감정적 접근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언어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여러분 이성의 언어로 하기보단 감성의 언어가 더 잘 먹힙니다. 차가운 언어보단 따뜻한 언어가 잘 먹힙니다. 현수막을 좋아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수막, 저도 제 현수막이 딱 보면 현수막을 왜 저렇게 걸었지? 구겨져 있네까지 보는 사람입니다만 저도 고백컨대 정치하기 전에는 정치 현수막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현수막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 현수막을 계속 붙이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차가우면, 너무 부정적이면 저는 투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역. 저는 정치의 언어 중에 국민들에게 먹히는 거, 제 경험상 제가 걸었을 때 가장 우리 마포구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던 건 추석이었습니다. 2024년 추석 때 연휴에도 쉬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걸었는데 택배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주민들도 잘 걸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정치의 언어는, 그리고 현수막 대중의 언어는 이성보다는 감성, 그리고 국회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외치는 공격성 언어보다는 이 힘든 국민의 삶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언어가 더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이기는 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선 백서를 쓰면서도 느꼈던 거고요. 이기는 보수라는 책을 쓰면서도, 그리고 전국에서 당원들과 당협위원장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결론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리검증 시스템을 즉시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또는 당, 근데 이 검증 시스템의 핵심은 즉시성입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저는 3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시간 안에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그건 전국 이슈가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민주당 하는 거 보십시오. 누가 뭐 성추행을 했다, 또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중에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러면 전광석화처럼 그 상처를 도려내버리고 이슈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를 반드시 들고 나서 자신들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는데, 우리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틀 뒤에 현수막이 전국에 민주당이 붙여버리고, 모든 언론사에서 우리 당의 스캔들을 이슈화하고, 모든 국민,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아이고 보수가 또 사고쳤구나, 깨끗하지 못한 보수, 이런 이미지에 계속 재확산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확산되는 시간, 이 골든타임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1차는 3시간이고 2차는 48시간입니다. 이 안에 지도부는, 그리고 우리 당은 냉정한 결론을 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방어할 수 없는 이슈다, 그러면 바로 사과를 하든지,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국민들께서는 정치인이 뭘 잘못했을 때 반성하면요 생각보다 너그러우십니다. 근데 버티잖아요. 더 때리십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데 뭐 어때 이러잖아요. 그래? 너 죽을 때까지 한번 맞아볼래? 하면서 더 때리십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빠른 진정성 있는 사과지 버티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7초 메시지 전략입니다. 우리들의 워딩, 그리고 우리들의 메시지는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페이스북으로 민심을 판단하는 건 이제 끝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실 때 페이스북 보지 마십시오. 그건 여론이 안 됩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덕후들의 장소가 됐습니다. 2030 치고 페이스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누가 봅니까? 우리 같은 정치인, 기사들, 아주 소수의 5% 미만의 정치 덕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옮겨가셔야 됩니까? 유튜브로 가셔야 되고요, 인스타 릴스로 가셔야 되고요, 틱톡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좋건 나쁘던 페이스북을 해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 수준으로 글을 쓰시면 여러분 실패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7초 안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7초로 정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문자로 쓰면 딱 인스타의 총량, 그것도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짧게 치고 나가는 습관들을 하시고, 여기서 좋은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숫자가 있으시면 숫자를 쓰십시오. 숫자보다 더 센 주장은 없습니다. 7,400억 먹었대,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또는 저수지에 있는 그 돈 누구 겁니까? 뭐 이 정도
나가야 되지. 대장동이 언제부터 일어날 걸 논문 쓸 필요는 없다. 정치인이 한 말 중에 길게 생각하는 거를 읽은 사람은 우리 보좌진밖에 없다. 우리 가족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불평 중에 하나가 우리 현수막이 구리다. 민주당에 비해서 현수막이 구리다. 그 구린 본질이 뭐냐면 저는 디자인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크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메시지의 즉각성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애들 보면 워딩이 찰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기분 나쁠 정도로 얄미울 정도로 찰집니다. 근데 우리는 점잖습니다. 특히 현수막은 여러분 0.5초 마케팅입니다. 멈춰있는 사람이 읽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를 읽고 쟤 누구야 하게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읽고 평하는 게 현수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수막은 두 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지 않으면 현수막은 무조건 한 줄. 크게. 한 줄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특히 지방선거는 이념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우리를 찍는 사람이 50%가 됐다면 여러분 지금 원내에 계셨겠죠. 따라서 찍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라는 이기적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기적 접근을 절대적으로 잘한 쪽이 25만원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됩니다만 인정해야 되는 현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점차적으로 돈 받고 투표하는 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거 때 돈 나눠주는 거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장담컨대 지선 앞두고 돈 풀 겁니다. 여러분 지선 앞두고 돈 푼다, 돈 안 풀 거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다 돈 풀 걸로 기획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우파 포퓰리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 25만원 준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우파 포퓰리즘을 이제는 좀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 다수당이 되고 지방 권력을 갖고 2030년에 드디어 우리가 정권을 되찾을 때 국민들과 설득해 나가면서 다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주민들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전략이 공약이 무엇인지 그건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청년 디지털 콘텐츠 팀을 좀 만드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 구리다. 이걸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스타에서 유튜브에서 춤을 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인 척하면서 젊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걸 젊은이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저희 딸 얘기해드릴까요? 저희 딸은 중학생, 대학생인데요. 아빠가 말 짧게 하는 거 젊은 사람 인척하는 거 보면 막 토 나온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뭘 하면 좋겠냐? 그런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젊은 사람을 통해서 하되 절대 주인공은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나온 순간 끈다. 이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목표는 잃어버린 5% 찾아야 되는 10%를 찾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선거하는 막판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 찍는다 그랬다. 찍었다고 한다 사전투표에. 근데 뚜껑 열어보면 40%다.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다. 왠지 이길 것 같은데 거리 나가보면 40% 나오니까 10명 중에 4명 무서운 비율이거든요. 다 이길 것 같은데 뚜껑 까보면 딱 40%다. 이게 뭔지. 이 잃어버린 10%는 지나가다가 너한테 절대 박수치지 않는 사람이다. 투표 날까지도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그 냉정한 의사결정자들에게 호소하려면 좀 달라야 된다. 라는 그 얘기가 저한테는 사무치게 와닿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마포에서 내일 선거하면 제가 이길까? 마포에서 내일 선거하면 제가 599표 차로 이길까? 아니면 1000표 차로 이길까? 아니면 599표 차로 질까? 저처럼 좀 정말 칼날 위를 걷는 사람의 느낌으로서는 저는 항상 잃어버린 10%, 잃어버린 5%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에서 이기는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계신 선배님들보다 또 공력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은 저도
죽기 살기로 선거를 해보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온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또 마포라는 정말로 40년 만에 이겼던 지역을 이겨보니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무기들이 저한테 참 느껴지고 또 우리 당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느껴져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또는 구체적인 넌 좀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